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전해드리는 1타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12월만 되면 거리에는 캐롤이 흐르고 또 설렘이 가득 찼는데요.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왠지 캐롤도 설렘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고환율과 고물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면서 연말의 온기까지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정말 삶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면서 1타 뉴스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특집 1타 뉴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고 또 올 한 해도 곧 저물어 갑니다. 1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에 참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감은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지 더 나은 것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내년 힘차게 내년의 해를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지만 이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과 달리 오늘 대한민국 경제, 요즘 대한민국 경제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타 뉴스 먼저 급등하고 있는 환율 문제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환당국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가면서 환율 방어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했지만 여전히 1,500원을 넘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IMF 당시 최고 환율이 1,394원이었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국내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경제 여러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금리가 여러 가지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네. 결국 그 비상계엄 때보다 또 더 그렇죠.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IMF는 너무 좀 오래된 얘기를 해서 직접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면 비상계엄 때보다 더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건 왜일까?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럴까? 이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 이 부분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새 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이나 여러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이 갖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좀 더 강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맞느냐 이런 평가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뭐 환율 얘기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갖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넘치는 통화량 문제,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정부가 조금 의지를 갖고 다양한 단기 대책뿐만이 아니라 장기 대책까지도 함께 발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결국 또한 이 정부 여당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지를 이 정책 기조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전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 경제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정부가 벌써 들어온 지 6년도 더 지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외환 당국의 수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의 공급과 수요가 지금 잘 맞지 않는 그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자, 첫 번째 외화의 그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 자체가 너무 작아요. 네. 외환 보유가 우리나라 4,200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근데 IMF에서는 이걸 한 7천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7천억 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당장 미국에서 매년 200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다가 이 외환보유고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가 남는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개입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 돈이 없어 보이면은 외국에는 또 이런 환 관련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투자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방어를 해놓지 않으면 환율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놓지 않은 부분이 이제 외환 수급 문제를 좀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유고 자체를 늘리지 못했으면 스와프를 좀 했어야 돼요. 네. 통화 스와프를 우리가 이번에도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네. 잘 안 됐다면 누구랑 또 해야 됩니까? 한일 정도는 해야 돼요. 한일 스와프 정도만 맺어놨어도 외환 보유고가 더 생기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 시장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었죠. 근데 그거를 못한 부분, 이게 이제 외환 수급 문제의 문제고, 저는 외환 수급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개선할 수도 있고 이건 외부 요인이 좀 컸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부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긴 조금 무리인데, 문제는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네. 원화 가치 하락은 이재명 정부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화 가치가 왜 다른 나라보다 지금 우리 통화 가치가 빨리 떨어지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4,470조 원, 웸2 기준으로 통화량이 4,470조 원, 건국 이래 가장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어떻게 원화 가치가 하락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보다도 환율이 더 빠르게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한 부채 비율도요. 지금 우리나라 부채 비율 60%에 육박하려고 그래요. 52%, 54%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가면은 60% 마지노선, IMF가 얘기하는 마지노선인 60%도 넘어갈 거라는 거죠. 즉 국가의 이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 돈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떡합니까? 지금 원화 가치 하락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와중에서도 내년도 예산 슈퍼 예산 또 해가지고 네. 복지 예산 나눠주겠다 그러고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4%까지 쓰겠대요. 즉 돈이 없는데도요 빚을 내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율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 대응을 보면요,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해지 TF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야권은 이제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용 쌈짓돈이 아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연금을 동원해서 이렇게 환율을 막는 모습,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세대만 해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과연 그 돈으로 또 환율까지 방어를 한다? 그럼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이냐, 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로 뭐 우리 기금에서 이 여러 가지 환율 방어를 조금 개입을 해왔던 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과연 그러면 이 정부가 믿음을 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이 조금 우려되는 대목이 있고, 특히나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순히 환율 방어만 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이 국민연금 이사장이 되신 분은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으로 뭐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싶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한 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금 이사장이 직접 개입을 뭐 직접적으로 하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민연금 이사장의 이런 발언들, 이 자체가 뭐 국민들에게 많은 더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이 당국의 이런 개입, 이런 부분은 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연금이 투입됐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고 추후에는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하는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석체육관에서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연금에 손대는 것은 정부가 매우 잘못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민연금 자기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은요, 국민들에게 잠시 돈을 빌려놓은 거예요. 국민들이 나 노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으니 국가가 잠시 맡아서 좀 불려주세요라고 줘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이거 사실 부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로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빌려온 돈을 갖다가 내 돈처럼 쓰겠다? 이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국내 주식 비중 사실 많이 늘려왔어요. 그동안 늘려왔고 이제부터 더 늘린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국내 경기가 화랑일 땐 상관이 없어요. 국내 경기가 만약에 안 좋고 경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 그때 만약에 국민연금을 지출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이제 국민연금 좀 주십시오 하는데 줄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는요 연금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투자하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 국내 주식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회치를 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해놔야 되니까. 설사 우리나라 국내 경기가 안 좋아도 국민연금은 줘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이 안정성을 위한 노후 안정자금을 누구 맘대로 주가를 부양시키고 누구 맘대로 환해지에다 쓰겠다는 겁니까? 당장 급하니까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쓸 때도요. 전용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목적으로 뽑아놓은 돈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쓰게 될 때는요. 심사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을 갖다 이렇게 쓴다? 저는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과연 됐을까? 이게 잘 될 때야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안 될 때에 대한 위험 보장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기본 격언조차도 안 지키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는지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발언 이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해외 자산을 혹시나 헐값에 매각하거나 조금 뭔가 더 수익성을 낼 수 있고 더 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는데 헐값에 매각을 한다거나 뭔가 급하게 이제 달러를 매각하고 돈을 갖고 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정도는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더 문제는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써서 국내 주식을 부양했다고 해보시죠. 자, 국민연금 고갈이 금방 일어나요. 고갈이 이제부터 한 5년 뒤, 10년 뒤면 바로 고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있는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국내 주식을 사놨으면요. 국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내 주식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러면 그때 주식 오르는구나라고 샀던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오히려 더 뺏어가는 형국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멀리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처방만 급급하느냐. 경제라는 것은요, 내일 뒤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뒤, 1년 뒤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경제관념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를 정부에서는 서학개미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정부에서 서학개미 양도세, 비과세 등을 서학개미들을 한국 주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이런 대책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에요. 근데 국민들의 해외 투자가 많아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흔들린다? 이거는 경제 건강 자체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는 반증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서학개미 때문에 이랬다라는 건 정말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 외환보유고도 적었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 자체도 하락됐고 그런 건데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 돈 풀기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5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77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저희 국채 발행 그 비용이. 근데 지금 국채 발행이요 1,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이 원화 가치가 하락해서 환율이 오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 뭔가 핑계를 대야 됩니다. 근데 핑계를 이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기껏 돌린다는 게 국민들 잘못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비겁한 행위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더 문제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유도를 해야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장을 주식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식장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식장을 잘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업이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깎아주고 뭐 거래세 깎아주고가 아니라요. 우리나라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하게끔 하면 돼요. 노란봉투법 이런 거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면서 이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 더 활동을 잘하길 바라는 겁니까? 법인세를 더 깎아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야지 당장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내놓고서 이야기한다는 거 저는 좀 너무 하수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대한민국 서학개미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나요? 해외에 있는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다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달러를 확보하려고 하듯이 미국 장에 미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서학개미 때문에 대한민국만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해법이 잘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진단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법이 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올해 평균 환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단기 대책을 모든 걸 다 내놓겠다. 빨리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년 뭐 1분기까지 돌아오면 뭐 100% 면제해주고 2분기까지 돌아오면 50%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비과세 정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식 이분들 뭐 일부는 돌아올 수 있겠죠. 많이 돈 벌고 빨리 와서 조금 이제 이 수익이 시연하려는 분들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국장으로 돌아오려면 국장에 투자해도 미장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뭐 정부는 AI만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AI 예산은 뭐 10조 원가 편성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내 시장에만 너무 국장에 투자하라고 강요는 하지만 어떻게 그 기업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 청사진은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모순된다고 보고 결국엔 정부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뭐 미장에 머물지 국장에 돌아오지 부분은 뭐 얼마 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그 굉장히 서두르는 부분은 앞서 말씀 주신 그 연평균 환율의 그 이유가 있어요. 98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연평균 환율이 약 1394원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5년의 연평균 환율이 1420원대예요. 이제 조금 며칠 더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1,400원대를 넘는 건 확실해 보이고 역대 가장 높은 연평균 환율로 아마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을사환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율이 이 정도까지 난리를 치고 있으면 환란이 맞죠. 네. 자, 이것들이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르게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인플레이션 현상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끌어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수입 물가가 약 2.6% 올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수입 물가라는 거는 그 수입품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2.6% 중에 0.6%만 수입품 자체의 물가가 올라서 그렇고요. 나머지 2%는 환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르면 뭐뭐 오르겠습니까? 당장 커피값. 네. 커피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수입산 쇠고기, 뭐 수입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건 시작입니다. 이거 이미 10% 이상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에너지 같은 것들. 지금 역대급 저유가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지.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정부 뭐도 하고 있냐면 유류세도 지금 막고 있어요. 유류세도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인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유류세 정상으로 돌리고 만약에 저유가가 끝나고 유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 이건 환율로 인한 물가 폭탄이 터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국민연금 갖다 끼워붙여 기업들한테 지금 수출 기업들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달러 지금 빨리 바꿔라. 달러 가지고 있지만 좀 바꿔라.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증권사들한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해외 주식에 대한 이런
무슨 설명 서비스 이런 것도 사실상 금지를 시켰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정책을 좀 더 치밀하고 좀 계획적으로 세워나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슨 통제 경제하듯이 이렇게 가서는 시장과 싸우려 드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 요즘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대통령은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환율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어제는 외환 당국의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이런 말만 내놨습니다.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에서 저는 이 환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뤄질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좀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본인 구상도 좀 얘기를 하고 대책도 좀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나 여러 가지 업무 보고에서 이 환율 문제는 거의 언급이 안 됐어요. 보도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꽤 흘러서 오늘 이 다양한 대책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간 좀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 때를 기다렸다가 조금 이런 대책을 쏟아내고 본인들이 효과가 컸다고 좀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좀 시점을 좀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여권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탓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꽤 많은 돈 200억 불이 매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환율 문제나 여기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협상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잘했다고 자화자찬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미국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정권을 잡으면요. 비가 많이 와도 정부 탓이고 가뭄이 들어도 정부 탓이고 뭐든지 내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정면 승부하려 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 대통령도 결국 뭐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 시장에 이 개입이 되는 것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이 부분에서 물가도 뛰고 있기 때문에 물가 대책 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지 그 대통령의 한마디가 여러 가지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 회피처럼 보이듯이 아무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무대응, 무대책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주가가 오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뭐 집권 여당 대통령실 모두가 나섰죠. 아 코스피 5천 갑니다. 곧 갑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스피가 또 떨어질 땐 또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으로 임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한 점만 이렇게 체리피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대통령이 환율을 언급하는 거는 뭐 안 하셔도 된다고는 봐요. 왜냐하면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미국이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기네를 상대로 수출로 해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환율을 조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게 있고요. 환율 조작국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안 한다. 그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돈을 그만 풀면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인데 네. 대통령이 지금 유동성 과잉을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방이 왜 이렇게 덥냐 하면 됩니까? 아궁이에 불을 안 떼야 돼요. 지금 유동성 과잉 문제가 이제는 교수들도 정부 눈치를 보다가 슬슬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이것이 모두 통화량의 문제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은행이 그걸 못 견뎌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통화량과 물가 관리는 한국은행이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지금 정책이 너무 확장 정책 기조로 가니까 이걸 함부로 통화량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 묘안을 하나 꺼냈습니다. 뭘 꺼냈냐면요. M2 통화량 기준을 17년 만에 그거를 측정하는 통계 지표 자체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중에 ETF와 같은 요소를 빼서 통계상으로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부동산 가격 올라도 안 오른 것처럼 통계 조작. 근데 실제로는 다 올랐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거 통계 조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중에 풀린 돈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 기조정책, 이 호텔 경제학으로 생각하는 이 무한 돈풀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모든 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부분 경제정책 기조를 꼭 바꿔야만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보면 한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은이 뭔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좀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M2, 그러니까 통화량 부분도 한은이 나서서 막 해명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통화량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게 아니다. 그것은 착시 효과다. 잘못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막 더욱 나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런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 때문에 또 이런 환율이 오른 것이다라는 것도 한은에서 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은이 그러면 금리나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본인들이 실기한 건 없는가?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은 없는가?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굉장히 발을 맞춰서 움직임을 하는 것이 저는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이 굉장히 독립적인 위치에서 물가나 여러 통화량 여러 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한은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독립적으로. 근데 한은이 이 정부와 이렇게까지 밀착해서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네. 요즘 급등하고 있는 환율 문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보고 정말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생리대 가격이 40% 비싸다고 하니 조사해봐라라고 말했죠. 그러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이나 가격 남용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와 단합 여부 조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이 둘 섞어버린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조사가 바로 착수되는 모습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독재 정권 때의 그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모습을 좀 흉내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전봇대가 마음에 안 드니 이쪽으로 바꾸세요 그랬더니 하룻밤 만에 뭐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담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건 매우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막아야 될 거는요. 가격 선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담합이나 이런 건 미국에서도 엄청 세게 처벌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생리대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엽적인 질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포인트로 잡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의 홍보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시장에 담합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추려가지고 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그 10개 품목을 내놓보고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대로 가장 크게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부터 갔겠죠. 근데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국회에 오래 있어 보니까 정부 부처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거든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요. 네. 생리대부터 합니다. 생리대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식의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적을 할 거면 훨씬 더 대국적으로 훨씬 더 크게 보고 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할 거면 사무관을 하셔야죠. 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유한 킴벌리에 대한 여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조사, 그러니까 폭리 여러 담합 의혹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2018년에 보니까 공정위가 좀 들여다봤어요.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그 당시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가격을 막 올려서 폭리를 취한 게 아니고 신제품이나 여러 가지 리뉴얼 과정에서 조금씩 올렸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폭리는 아니다라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낸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 정부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리대라는 것이 워낙 생필품이고 그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격이 또 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을 기업이 폭리를 취하는지만 들여다봐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생리대는 지금도 면세 품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지금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뭐 24세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우처를 통해서, 그러면 정부가 향후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욱더 보완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업무 보고의 스타일을 보면 그다음 평소 대통령이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는 그 궁금증 해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왔거나 뭔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에서 언급을 하면 그럼 이게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인가? 어떤 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인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정위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뭐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안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럼 정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런 대책으로 반영하면 오히려 더 국민 삶에 윤택해집니다. 우리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길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대통령이 책상 치고 호통을 치고 기업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오히려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거야라는 지금 그 의문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에게 이게 이 화살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재외공간 백지와 탈모약 건보 검토, 범칙금 차등 부과 등 정책 방향이 즉석해서 180도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과연 소통형 리더십인지 아니면 즉흥 통제인지 이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정책 검토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곧바로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 관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거예요. 위에서 정책 결정관자가 결정을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즉 A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리고 B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다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지만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나오겠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A안 이거 어때요? A안 되게 좋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이랬을 때 밑에서 올리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B안이 더 좋은데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앞에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게 말이 쉽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누가 그 앞에서 대통령이 탈모약 꺼냈을 때 대통령님 지금 건보 재정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간병인부터 하기에도 지금 건보 재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탈모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대놓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먼저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서 뭘 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리더십일까요? 그럴 거면 왜 밑에 사람들이 다 안을 공부해서 올립니까?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되죠. 근데 대통령이 만물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통령이 콩 GPT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콩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그랬더니 저쪽에서 혼날까봐 막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도 신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더 큰 문제, 만약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이 무언가 정책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검토도 없이 그게 실행이 됩니다.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단순히 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돼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 그게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대한민국은 성남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기 칠남의 전형이거든요, 이게. 그것은 옛 선현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만기 칠남하지 마라. 널리 인재를 구하고 인재를 중용했으면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한다.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관료들 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장차관들, 국장급, 과장급 그 단계마다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최선의 정책 결과물을 도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정 공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하듯이 하나하나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 모두 언급하고 모두 질문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장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A안, B안, C안 만들어서 다 올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결정을 하게 지금 책임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결정하고 빠르게 국민 속으로 파고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책임지기 싫으니까 혹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질문했는데 다른 대안을 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리더십,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은요 대통령의 즉흥적인 질문에 잘 답변하잖아요. 그럼 박수를 받고 훌륭한 관료,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에요. 다 그 부분이 팩트와 틀리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관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콩GPT한 그 농식품부 국장 그분은 차관위로 영전한다, 차관 후보다라는 보도까지 막 나왔어요. 근데 그 팩트가 다 틀렸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가석방 얘기라면서 그 가석방 관련 수치조차도 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린 수치가 주는 국정 혼란, 그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묻고 관료들이 즉석에서 답한 그것이 마치 모든 결정된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그것은 정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논쟁을 할 때는 관련 단체와 국민들에게 열심히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결정됐을 때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모든 것을 이벤트성으로 할 때는 결국에는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많은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6개월 뒤 2차 업무보고 생중계를 또 예고했습니다. 생방송 업무 보고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말씀처럼 이렇게 눈치 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취지 자체에 공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복지부동 그리고 탁상 행정이 좀 쌓여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좀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좀 새롭게 다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바로 대통령의 이런 지엽적인 질문들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묻는 답정너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그 파급 효과는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만기칠람을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끌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자신을 그렇게까지 과신을 하는 건지 내가 모든 사안을 저 정보부처에 있는 모든 실무자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하는 거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그 절대 권력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껴보고 싶어서 이걸 하시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의 이런 업무 보고라면은 사실상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과 질책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거 되게 못 보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이 된 것들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아까 탈모약 얘기만 들어도 희귀병, 난치병에 대한 그런 약에 대한 이제 건보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만약에 뒤로 밀리고 간병인 보험이나 이런 게 더 뒤로 밀리고 탈모약부터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다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은요. 우리 그 부처에 가보면요. 대통령 지시사항 항상 우선순위 맨 위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공무원들의 생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두 가지예요. 지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지시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실 거면은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더 낫고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의 자꾸 그 질책하는 모습이나 이런 게 본인이야 뭐 원래 성정이 그러시니까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무 보고 즉흥 지시 논란을 관통하는 것은 대통령 말 한마디의 파급력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시인지 아니면 한 발 물러난 조율인지 대통령이 잘 판단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에는 한 발 물러나고 비교적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시하는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인 듯합니다. 대통령의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또 그 한마디가 행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절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 보시고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석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타뉴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